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작은 마을에 사시는 박영호 씨의 실화입니다. 영호 씨 이웃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68세 영호 씨는 40년간 지역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계셨어요. 부인을 잃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향하셨다고 해요. 영호 씨가 이날도 어김없이 작업장에 들어서며 전등을 켰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며칠째 만들고 있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참나무로 만든 의자인데 다리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깎아서 만든 거였죠. 영호 씨는 사포로 의자 팔걸이를 조심조심 문지르며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아직도 이런 힘든 일을 하세요? 마을 이장이 작업장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만 쉬시지 그래요. 영호 씨가 고개를 들며 웃었어요. 아직 손이 멀쩡한데 뭘 쉬어요. 내 손으로 벌어서 내 밥은 먹어야죠.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집스럽기도 하셔라. 영호 씨는 혼자가 된 후로도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 반찬을 갖다 주면 고마워하면서도 항상 뭔가로 보답하려고 했거든요. 의자나 선반을 만들어 주거나 집 수리를 도와주곤 했죠. 받기만 하면 안 되지. 줄 수 있을 때 줘야 해. 영호 씨의 신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영호 씨는 작업장 뒤편 작은 방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벽에 걸린 부인 사진을 보며 여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네라고 중얼거렸죠.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점심을 싸서 가져다 줬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추억이 되었어요. 오후에 영호 씨는 책상 서랍을 열어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제법 쌓여 있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노후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라고 하셨지. 영호 씨가 부인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하지만 영호 씨는 쉬고 싶지 않았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이 좋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구를 만들어주는 게 보람 있었거든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은퇴할 수는 없지. 영호 씨가 혼잣말을 하며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호 씨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예전에는 시끌벅적했던 마을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았거든요. 가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집에 들어가서 혼자 저녁을 먹는데 문득 조카 도윤이 생각났습니다. 누나의 아들인 도윤은 어릴 때 자주 놀러 왔었는데 결혼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요즘 애들은 다 바쁘지 뭐. 영호 씨가 이해하려고 했지만 가끔은 서운했어요. 혈육이라고는 도윤뿐인데 말이에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영호 씨는 내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의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새로운 주문이 들어온 찬장도 시작해야 했어요. 내일도 열심히 해야지. 영호 씨가 부인 사진에 인사를 하며 불을 껐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작업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이웃분에 따르면 영호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요. 수년째 연락도 없던 조카 장도윤 씨가 아내 이예진 씨와 함께 나타난 거죠. 영호 씨는 반가움에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급히 마당으로 나왔어요. 삼촌. 도윤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35세가 된 도윤은 예전보다 말라 보였지만 여전히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옆에 선 혜진도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삼촌. 영호 씨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아이고, 도윤아, 언제 왔니? 미리 연락을 하지. 도윤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왔어요. 삼촌 보고 싶었거든요. 혜진이 남편 팔을 살짝 쿡 찌르며 눈짓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삼촌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영호 씨가 궁금한 표정으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죠. 사업을 접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 출발을 하려고요. 영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삼촌이 보고 싶더라고요. 혜진이 나서서 말했어요. 삼촌, 저희가 부탁이 있어요. 작은 방이라도 얻어서 삼촌 옆에서 살고 싶어요. 영호 씨가 놀랐습니다. 여기서 살겠다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새 출발하려면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데 삼촌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영호 씨는 반가웠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가족이 함께 살겠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럼 우리 집 빈 방을 쓰지 뭘. 방 하나는 비어 있으니까. 도윤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삼촌. 혜진도 감사합니다 라며 인사했어요. 그날 저녁 영호 씨는 오랜만에 여러 명이 함께 먹는 식사를 차렸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음식도 사오고 집에 있던 김치와 밑반찬도 내놓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대접받으면 안 되는데. 혜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영호 씨는 기뻤어요. 가족인데 뭘 그래. 많이 먹어. 도윤이 영호 씨의 목공소를 구경하며 감탄했어요. 삼촌, 정말 솜씨가 대단하네요. 이런 가구들을 직접 만드세요? 영호 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손에 익었지. 도윤이 의자를 만져보며 이거 정말 튼튼하네요. 요즘 가구는 금방 부서지는 데라고 했어요. 혜진이 부엌을 둘러보며 삼촌, 제가 살림 좀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느라 힘드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영호 씨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라. 혼자 사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고마웠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 집안이 따뜻해진 기분이었거든요. 밤늦게 도윤 부부가 짐을 가져와서 빈 방에 정리했어요.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그래도 집안이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영호 씨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있다는 기쁨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영호 씨가 부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작업장에 나와서 영호 씨를 도왔습니다. 삼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영호 씨가 기특해하며 천천히 배워라. 급할 것 없어라고 했어요. 도윤은 열심히 따라하려고 노력했고 혜진은 집안일을 깨끗하게 정리해 줬어요. 영호 씨는 정말 좋은 조카를 뒀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윤 부부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이웃분은 바로 옆집에 사는 김순애 씨인데 65세로 영호 씨와는 오랜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순애 씨가 영호 씨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혜진을 보더니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애 씨가 영호 씨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영호야, 조카 사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영호 씨가 의아해했습니다. 뭔 소리야? 사업 접고 새 출발한다고 하던데. 순애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 집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 빚이 꽤 있다던데. 영호 씨가 화를 냈어요. 순애야, 그런 소문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도윤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순애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얘기야. 요즘 세상에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영호 씨는 순애 씨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도윤은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가족인데 설마 그럴까? 너무 의심하지 마. 영호 씨가 이렇게 말하자 순애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그날 오후 영호 씨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혜진이 찬물을 가져다 줬어요. 삼촌, 더우시죠? 시원한 물 드세요. 영호 씨가 고맙다며 물을 마셨습니다. 혜진이 작업장을 둘러보며 삼촌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기술이면 사업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사업이야 뭘.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소소하게 하는 거지. 영호 씨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혜진이 아까워요. 이런 솜씨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라고 했어요. 영호 씨는 돈보다는 정성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혜진의 관심이 고마웠어요. 혜진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영호 씨가 부엌에서 뭔가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아, 뭘 찾니?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아, 설탕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혜진이 답했어요. 영호 씨가 찬장 위쪽에 있어라고 알려줬죠. 혜진은 설탕을 찾는 척하면서 슬쩍 거실 쪽을 둘러봤어요. 순애 씨는 담장 너머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혜진이 거실을 유심히 보는 게 이상했거든요. 특히 영호 씨가 늘 앉는 책상 쪽을 자꾸 보는 것 같았어요. 순애 씨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으니 섣불리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저녁 시간에 도윤이 영호 씨에게 말했어요. 삼촌, 목공 기술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영호 씨가 기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손재주는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 기술이면 정말 값진 거네요. 혜진이 거들어서 말했어요. 맞아요. 요즘 수제 가구가 인기라던데 이런 기술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영호 씨는 젊은 부부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여줘서 뿌듯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성의껏 가르쳐 줄게. 밤에 순애 씨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혜진이 거실을 둘러보던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뭘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설마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순애 씨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순애 씨가 영호 씨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영호야, 그래도 너무 마음을 활짝 열지는 마. 사람 마음은 알 수 없는 거니까. 영호 씨가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말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순애 씨가 너무 의심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도윤 부부와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나자 영호 씨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연을 보내주신 순애 씨에 따르면 영호 씨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해요. 매일 아침 도윤이 작업장에 나와서 도와주고 혜진이 집안일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니까 영호 씨는 이제 외롭지 않다며 기뻐했거든요. 도윤은 영호 씨에게서 목공 기술을 열심히 배웠어요. 삼촌, 이 연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윤이 진지하게 물어보면 영호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홈을 파서 맞춰야 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나중에 흔들리거든. 도윤은 열심히 메모하며 따라했어요. 영호 씨는 도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우리 도윤이가 정말 성실하구나. 이렇게 열심히 배우니까 금방 늘겠어. 도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삼촌이 워낙 잘 가르쳐 주시니까요. 40년 동안 쌓인 노하우가 정말 대단해요. 혜진은 영호 씨의 생활 패턴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영호 씨가 몇 시에 일어나서 언제 식사하고 언제 쉬는지 다 알게 됐죠.
삼촌, 점심 준비했어요. 드시러 오세요. 혜진이 부르면 영호 씨가 기뻐하며 나왔어요. 고마워라. 혼자 먹던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어느 날 오후 도윤이 영호 씨에게 말했어요. 삼촌, 이 기술로 사업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기계로 만든 가구 말고 손으로 만든 가구를 찾잖아요. 영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이야 뭘. 나는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래도 아까워요. 삼촌 같은 실력이면 큰 돈 벌 수 있는데. 도윤이 아쉬워했어요. 영호 씨가 웃으며 돈이 다가 아니야. 정성으로 만든 가구가 오래가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영호 씨가 이제 정말 외롭지 않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집이 따뜻해진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이 저희도 삼촌 덕분에 안정을 찾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답했어요. 도윤이 삼촌, 앞으로 쭉 함께 살아도 될까요? 저희가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은 없거든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호 씨가 기뻐하며 당연하지. 언제든 여기가 너희 집이야 라고 답했어요. 혜진이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밤에 영호 씨는 부인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여보, 도윤이가 와서 사니까 정말 좋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영호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도윤이가 목공 기술도 배우고 있어. 참 기특해. 순애 씨는 담장 너머로 영호 씨 집의 화목한 모습을 지켜봤어요. 영호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괜한 걱정을 했나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너무 좋기만 한 것도 이상하긴 해. 순애 씨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영호 씨가 행복해하니 괜찮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한 달 동안 도윤 부부는 정말 모범적으로 행동했어요. 도윤은 영호 씨를 존경하는 듯 보였고 혜진은 살림을 완벽하게 해줬어요. 영호 씨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 순애 씨가 들려주신 바에 따르면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다고 해요. 영호 씨는 아침 일찍 작업장에서 새로운 찬장 주문을 받아서 작업하고 있었고 도윤은 옆에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혜진이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겠다며 장을 보러 가자고 한 것도 자연스러웠죠. 삼촌, 김치 담글 재료가 부족해서 장 보러 가려고 해요. 혜진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가 작업을 멈추고 그래? 돈은 있니? 라고 물었어요. 혜진이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영호 씨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줬어요. 가족인데 뭘 그래. 이거 가지고 가. 도윤과 혜진이 함께 시장에 가는 길에 혜진이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삼촌 책상 서랍에 통장이 있는 거 봤어. 도윤이 주변을 둘러보며 얼마나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혜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 40년 동안 모은 돈이니까. 정말?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가 지금 급한 게 돈인데 참 잘 됐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삼촌이 그렇게 아끼는 것 보니까 상당한 금액일 거야. 두 사람은 시장에서 김치 재료를 사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만 했어요. 삼촌한테 빌려달라고 해볼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직접적이야. 좀 더 자연스럽게 해야 해. 도윤이 그럼 어떻게? 라고 물었죠. 혜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삼촌 통장에 꽤 돈이 있나 봐라고 중얼거렸어요. 혜진이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라고 했지만 이미 순애 씨가 그 말을 들었어요. 순애 씨는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들은 건데 깜짝 놀랐거든요. 순애 씨는 급히 집으로 들어가서 창문으로 영호 씨 집을 지켜봤어요. 도윤 부부가 돌아와서 김치를 담그는 척하면서 뭔가 수군거리는 모습이 수상했거든요.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니었구나. 순애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영호 씨는 혜진이 담근 김치를 맛보며 칭찬했어요. 우리 혜진이가 김치도 잘 담그네. 정말 고마워. 혜진이 수줍게 웃으며 삼촌이 맛있게 드셔서 기뻐요라고 답했습니다. 도윤도 삼촌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말했어요. 영호 씨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가족인데 뭘 그래.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그러면서 혹시 돈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삼촌이 도와줄게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윤과 혜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영호 씨는 그 눈빛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밤에 도윤 부부가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삼촌이 직접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도윤이 흥미로워했습니다. 혜진이 그래도 조심해야 해.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라고 걱정했어요. 도윤이 알았어. 천천히 하자라고 답했죠. 다음 날 혜진이 영호 씨가 작업장에 나간 사이 거실을 청소한다며 책상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통장이 몇 개 들어 있었어요. 혜진은 재빨리 통장을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네. 혜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순애 씨는 이 모든 걸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혜진이 영호 씨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본 거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순애 씨는 당장 영호 씨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영호 씨가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혜진이 차를 준비해 줬어요. 삼촌, 수고하셨어요. 차 한 잔 드세요. 영호 씨가 고맙다며 차를 마셨습니다. 혜진이 삼촌, 평생 열심히 사셔서 돈도 많이 모으셨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영호 씨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해. 부인이 평생 고생했으니 편히 쉬라고 모아둔 거야. 혜진이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모으기 쉽지 않은데라고 감탄했습니다. 영호 씨는 혜진이 자신을 존경한다고 생각해서 기뻤어요. 저녁에 도윤이 영호 씨에게 말했어요. 삼촌, 제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씨가 무슨 사업? 이라고 물었습니다. 도윤이 삼촌 기술을 활용한 수제 가구 사업이요. 요즘 정말 인기거든요. 글쎄, 나는 사업보다는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도윤이 하지만 삼촌 기술이 너무 아까워요. 이걸로 큰 돈 벌 수 있는데라고 설득했습니다. 혜진도 맞아요. 삼촌 같은 실력이면 정말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거들었어요. 영호 씨는 도윤 부부가 자신의 기술을 높이 평가해줘서 고마웠지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내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도윤이 삼촌은 기술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사업은 제가 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순애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혜진이 영호 씨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영호를 속이려는 거야. 순애 씨는 내일 꼭 영호 씨에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순애 씨에 따르면 그 다음 날이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었다고 해요. 영호 씨가 평소처럼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전화였는데 내용이 이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출 문의하신 건에 대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영호 씨가 당황했어요. 대출 문의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요? 그런가요? 저희 시스템에는 고객님 명의로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가족분이 문의하신 건 아닌가요? 영호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카가 함께 살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호 씨가 물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담보 대출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자세한 건 직접 방문하셔야 알 수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영호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해졌어요. 도윤이 왜 자신 몰래 은행에 대출 문의를 했을까요? 설마 돈이 급한 일이 있나? 영호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어색했죠. 가족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점심시간에 영호 씨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은행에서 말한 담보 대출이라는 게 뭘까요? 혹시 도윤이 자신의 집이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우리 도윤이가 그럴 리 없어. 영호 씨는 자신을 달래려고 했어요. 오후에 영호 씨는 결국 은행에 가보기로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작업장에서 나와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은행 좀 다녀올게. 통장 정리할 일이 있어서. 도윤이 네, 다녀오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은행에 도착한 영호 씨는 창구에서 자신의 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어제 큰 금액이 출금되었는데 기억하세요? 영호 씨가 깜짝 놀랐어요. 출금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어제 오후 이 시경에 500만 원이 출금되었네요. 현금으로 뽑으셨는데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영호 씨는 어제 오후 2시에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절대 은행에 간 적이 없었죠.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어제 은행에 안 왔거든요. 직원이 다시 확인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고객님, 최근 일주일 동안 여러 번 출금이 있었네요. 총 2천만 원 정도가 빠져나갔어요. 영호 씨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누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걸까요? 혹시 가족분 중에 통장이나 카드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영호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은 도윤 부부뿐이었거든요. 아, 그럴 리가. 영호 씨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급히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책상 서랍을 확인했어요.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었어요. 서랍 정리도 평소와 달랐고요. 정말 도윤이가 한 건가? 영호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소라면 혜진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아무 소리가 안 났거든요. 영호 씨가 방 쪽으로 가보니 도윤 부부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도윤아, 혜진아. 영호 씨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집안을 다 뒤져봐도 두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작업장에 있던 도윤의 공구까지 모두 가져간 상태였죠. 영호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순애 씨가 마당으로 뛰어왔어요. 영호야, 무슨 일이야? 아까 트럭이 와서 짐을 실어 갔던데. 영호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순애야, 내가 속았어. 도윤이한테 완전히 속았어. 순애 씨는 영호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모든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순애 씨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호 씨는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을 조카에게 다 빼앗긴 거였어요. 더 슬픈 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었죠. 7장 배신의 전말. 그날 저녁 순애 씨가 영호 씨 옆에 앉아서 위로했어요. 영호 씨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믿었던 조카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영호야,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야. 밥이라도 먹어야 해. 순애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순애야, 내가 너무 바보였나? 영호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당할 줄 몰랐어. 4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갔어. 순애 씨는 영호 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다음 날 순애 씨가 동네에서 들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영호야,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 순애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도윤이 부부가 며칠 전에 외국으로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어. 공항에서 본 사람이 있다더라고. 영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외국으로? 순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도윤이가 원래 빚이 엄청 많았다는 거야. 사업 실패로 수억 원 빚이 있었대. 그래서 채권자들이 찾고 다녔다는 소문도 있고. 수억 원? 영호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도윤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럼 나한테 온 것도 돈 때문이었겠네? 영호 씨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어요. 순애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혜진이가 이런 일을 주도했다는 얘기도 있어. 원래 계산적인 성격이라서 영호 삼촌을 이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영호 씨는 혜진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연기였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영호 씨가 자책했습니다. 순애 씨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만만한 게 아니라 너무 착한 거야. 가족을 의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영호 씨는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컸어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도윤 부부가 영호 씨 집에 오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어요. 혜진이가 미리 영호 삼촌에 대해 알아봤다더라. 혼자 살고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야. 영호 씨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깨달았어요. 도윤이 목공 기술을 배우려고 했던 것도, 혜진이 살림을 도와준 것도 모두 자신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였던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전부 다 가져간 건 아니라는 거야. 순애 씨가 위로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일부는 남아 있다더라. 하지만 영호 씨에게는 돈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영호 씨는 며칠 동안 작업장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당할 줄 몰랐어. 영호 씨는 계속 자책했어요. 순애 씨가 매일 찾아와서 영호 씨를 돌봤어요. 영호야, 이러면 안 돼. 그런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하지만 영호 씨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순애야,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영호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순애 씨가 그래도 나는 믿어야지. 40년 넘게 옆에서 지켜본 사이인데라고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지만 영호 씨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호 씨는 부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도윤이를 너무 믿었어. 사진 속 부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영호 씨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8장 의자 한 개의 의미. 배신당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순애 씨에 따르면 영호 씨가 서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작업장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점차 짧은 시간이라도 일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어요. 영호 씨가 작업장에 홀로 앉아서 부인과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옆에는 도윤이 함께 작업하던 공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영호 씨는 그 공구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내 손으로 만든 건 오래가지만 사람 마음은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순애 씨가 작업장으로 들어와서 영호 씨 옆에 앉았어요. 영호야, 오늘은 좀 어때? 영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 도윤이가 정말 그럴 줄 몰랐거든. 순애 씨가 시간이 약이야. 천천히 회복될 거야 라고 위로했어요. 영호 씨는 작업대 위에 있던 참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예전에 의자를 만들다가 남은 재료였죠. 순애야, 나는 평생 나무로 가구를 만들어 왔어.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정성으로 다루면 오래가고 대충 하면 금방 부서져. 순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사람도 나무처럼 정직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나 봐. 영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애 씨가 그래도 영호 너는 나무처럼 정직하잖아. 그게 내 장점이야 라고 말했어요. 영호 씨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 정직함 때문에 당한 거 아니야. 며칠 후 영호 씨는 새로운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싶었거든요. 참나무로 정성껏 다리를 깎고 등받이를 만들었어요.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작업했어요. 의자가 거의 완성되어 갈 때 영호 씨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의자 다리 안쪽에 조그만 글씨를 새긴 거였어요. 돌아가신 부인의 이름이었죠. 순자야, 미안해.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 영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순애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영호야, 뭘 새기고 있어? 영호 씨가 부인 이름이야. 이제 통장 대신 이걸로 기억하려고라고 답했습니다. 순애 씨는 영호 씨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으로 기억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의자를 완성한 영호 씨는 그 위에 부인 사진을 올려놓았어요. 여보, 돈은 다 없어졌지만 우리 추억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앞으로는 이 의자에서 너를 생각할게. 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영호 씨를 찾아와서 위로했어요. 영호 형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마을 이장도 와서 앞으로 뭔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영호 씨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위로받았어요. 한 달 후 영호 씨는 다시 목공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주문을 받아서 일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지. 영호 씨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어느 날 새로운 고객이 의자를 주문하러 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튼튼한 의자 만들어 주세요. 영호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만든 의자는 평생 갑니다.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고객이 그럼 믿고 맡기에요 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영호 씨는 부인 사진이 놓인 의자 옆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도윤이는 내 돈만 가져갔지 우리 추억은 못 가져갔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순애 씨가 사연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영호 씨는 지금도 목공 일을 하고 계세요. 예전보다는 조심스러워졌지만 여전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이웃들이 함께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과의 추억이 담긴 그 의자가 큰 위로가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순애 씨가 들려주신 영호 씨의 안타까운 실화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이 배신으로 바뀌는 아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였어요.